영재교육 직무연수 주제 중에 영재 탐구 프로젝트 지도, 탐구 문제 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재들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이 학생들의 이제 프로젝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이냐,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탐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재교사들에게 예전에 이제 제가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제 영재교사들, 굉장히 많은 수의 영재교사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좀 오래전의 연구이긴 한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실험기구나 시설 같은 데 좀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또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 이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푸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학생들의 자질 측면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영재가 맞냐? 아마 이 이야기할 때 좀 웃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죠. 또 간혹가에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영재 교육의 목적, 즉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맞춤식 교육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과다한 업무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앞에서는 이제 다른 편이고 교사들의 변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응답을 했던 거였어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먼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에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거나 또는 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잘 꾸며서 만들어진 것들을 수행하면 되기만 하면 되거나 이런 경우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 프로그램, 즉 교육과정이죠. 그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거나 만드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럴 단계가 분명히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재교육 교사 연수에서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해야 될 거는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PBA라고 부르는데 이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도 PBA를 부르기도 해서 좀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긴 하는데 최근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문제 해결 학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 결과까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하나의 주제 영역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하는 과정, 전 과정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수행되는 활동이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은 단기간, 몇 시간에 걸칠 수 있지만 몇 주,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 교과서에서도 활동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있고요.
융합과학탐구라는 과목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탐구라는 게 들어가서 이 적어도 6차시 정도를 학년에당 한 번씩 6차시에 탐구랑 관련된 자유탐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 교과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이 소위 말해서 자율탐구 뭐 여하튼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에 따라서 다른 뭐 비슷비슷한 내용일 테니까 그런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는 어떤 탐구 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꼭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렌줄리의 삼부심화 모형 잠깐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렌줄리의 그 삼부심화 모형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단계가 그룹 학습 단계였고 마지막이 이 그 산출물 개발 단계 발표 뭐 제작하고 하는 단계였잖아요. 그 단계의 내용들도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영재 교수 학습 모형 또는 영재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직접 내용 선정부터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고 또 호기심과 흥미가 충족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하고 계속된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가능해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프로젝트 학습, 과제 연구, 수익단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과학 교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즉 과학 탐구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에 있어서 이 탐구라는 거에서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탐구라는 말을 다른 교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인문학 탐구도 있고 사회 탐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탐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연구 방법이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다른 교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탐구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면은 과학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을 그대로 학생들이 따라서 수행해보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에서 하는 연구 활동과 비슷하게 수행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교육 활동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탐구를 통해서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요. 과정을 이해해서 연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도 있고 또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우리가 보통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또는 전 세계에서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강조하고 있죠. 뭐 미국, 영국, 호주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개정 교육과에 자유탐구 있었다고 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로 지정이 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똑같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탐구 수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도 탐구 지도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는 수행하기도 어렵고 지도하기도 어려우니까 학생, 교사 모두에게 있어서 약간 좀 좋은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약간 연구 기반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유탐구를 지도할 때 하는 어려움, 개방적 탐구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인데, 자유탐구 활동에 겪은 어려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어 왔습니다. 여기 나온 거면 일부이긴 하지만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탐구 주제 선정이 어렵다예요.
뭐냐? 학생들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존의 학습 방법은요, 주로 문제를 제공해주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이건 뭐냐면은 문제를 발견하는 거랑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발견을 못하면은 사실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도 좀 어려우니까 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그 최근 문제 발견에도 중요성들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에 비하면은 좀 영향력이 좀 적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뭘 탐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도 모르겠다라고는 엎어줄 수는 없죠. 뭔가 알려는 줘야 되겠고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제가 과학탐구는 학생들이 과학제 연구활동을 닮아서 수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 주제를 찾을까? 뭐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들, 즉 물리학자들이 저희는 물리전공이라서 연구 문제 발견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맨 처음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뭐 뉴턴, 러더퍼드, 맥스웰, 라부아지엘, 멘델, 왓슨, 패러데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연구 문제들을 그냥 따라서 수행한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것들을 도전해보는 연구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비교육적인 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인식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17건 제일 많았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과학자들은 연구들을 꾸준히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온다는 게 뭐냐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슷한 주제로 하나를 계속 이어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연구들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무슨 연구를 하지 하고 좀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이 이제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는 시간에 못지않게 많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러니까 논문을 읽거나 학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보거나 그런 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연구 문제를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가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서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연구들의 주제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뭐 오류에서부터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관찰부터 발견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우리가 좀 신기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무엇과 다른 것들이 나올 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예상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거 재밌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앞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사실 좀 멀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탐구 문제를 발견할까? 그래서 제가 또 연구했던 게 소집단 자유탐구에서 과학적 탐구 문제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무슨 탐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고 이제 설계하는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그 분석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고등학교에서 환경과 녹색 성장이라는 과목은 요 과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환경과 녹색 생각이니까 조금 그 지속 가능 또는 발전 또는 환경 문제 이런 거와 관련된 탐구들을 수행하게 자유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봐서 우선 단계로 4가지 단계를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찾았었는데 뭐냐면은 주제어 선정. 즉 뭐냐면 학생들은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점 제기 또는 의문점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문제점 제기는 이거 뭐지? 이게 이제 문제점 제기고 의문점 제기는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이제 의문점 제기라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지만 주제어를 찾은 다음에 문제점이나 의문점으로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탐구할 주제가 선정되는 탐구 주제 생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보를 찾아보고 선행 연구도 찾아보고 또 내가 찾은 정보들을 같은 모둠 내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위의 배경 그런 환경들을 찾아서 그거하고 주제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교사 또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통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내가 찾은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적합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정교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주제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주제어를 선정하는 과정도 사실은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적절한 주제어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영탐구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넓혀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살짝은 좁혀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드는 것처럼 문제점 제기, 의문점 제기 단계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점은 어떤 주제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쭉 얘기가 나왔던 경우들이 있고 어떤 주제에서 어떤 의문들이 제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제공해 주면은 학생들이 다음 자기의 주제나 자기의 연구 문제에서 좀 더 정교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시 몇 가지 해가지고 살펴본 건데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경 공유, 선행연구 탄생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분석하게 적어놓긴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요 맥락들을 좀 보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정하는구나 라는 것들 잠깐 스탑 시켜놓고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하는 거 이것들을 찾아야지 좋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평소에 뭘 궁금해야 되냐 굉장히 좀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또 이것도 연구를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2005년까지 제가 이제 과학교사였었는데 그때 이제 수집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던 거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일기 작성하는 그 과제를 수행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 5주 동안이니까 5주 동안 이 과학과 관련돼서 행동했던 거, 관찰했던 거, 뭐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일기 형태로 작성해 하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가 어떤 신기한 현상들을 관찰해서 저거 왜 그럴까? 이렇게 그 일기 형태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가 2005년 4년도 이때 데이터였으니까 지금과는 달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소재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만 이때만 해도 인적 자극, 즉 가족이나 특히 이제 친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주위 일상생활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공유하는 그런 것 속에서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 했던 건데 좀 시간이 길면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지만 선생님들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되게 재미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체벌과 관련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체벌을 많이 당한 학생이었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제가 가르치던 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대학부서영재교육원에 있던 학생들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썼던 거였는데 일주일 동안에 매를 한 3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맞아야지 가장 덜 아플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손바닥 30대를 맞기로 되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 이 회초리가 내려올 때 손을 빠르게 위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올렸다가 내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6대씩 5개의 모드로 이제 맞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수행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일기 형태로 막 썼던 거였는데 뭐 체벌에서 조금 사용하기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실험 설계를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재미난 사례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냥 알려주면은 당연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잘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연구들을 수행해 봤는데, 요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을 하려면은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낮추거나 좀 친절도를 높이거나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도했던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거였고, 요건 이제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수행했던 거였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요. 대학생들에게도 좀 적용시켜 봤었는데,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게 대학교 학생들한테 탐구 관련된 강의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때 수행했던 이제 탐구 주차별 계획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선행연구 변경을 통한 탐구주 선정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학생들의 수행했던 거하고 대학생들이 수행했던 거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먼저 요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거를 좀 정리해보고, 이게 왜냐면 정리를 잘 하면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해가지고 변형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 드는 건 뭐냐면은 선행 연구의 탐구 과정을 정리를 쭉 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요. 어떤 연구 문제가 무엇이냐, 가설은 무엇이냐, 변이는 무엇이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행 연구는 뭐냐? 선행 연구 중에서 제가 많이 학생들한테 활용하는 건 뭐냐면은 과학 전람회에 나와 있는 탐구들입니다. 과학 전람회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참가를 안 하고 학생과 교사들만 참가하는 대회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 5, 6만 개 이상의 그 과학 관련된 탐구 보고서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국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별과 보고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발견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최근에서 나온 것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 제목만 보고 그 중에서 몇 개들을 찾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뭐 어떤 국가 수준의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수행되고 결과에 잘 나온 탐구라고 볼 수 있죠. 탐구들을 잘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꿔보기. 즉
선행 연구, 이 선행 수행했던 탐구들 중에서 변인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거나 또는 뭐 실험 방법, 대상 같은 걸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만의 탐구로 재탄생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약간 그 연구윤리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새로운 탐구는 없어요. 항상 다른 탐구들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학생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변인 같은 경우들을 주로 많이 바꾸죠. 조작 변인 같은 경우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인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가설은 바뀌기 때문에 그건 결국엔 연구 문제가 바뀌는 거니까 새로운 탐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변인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인 하나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결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 과학 탐구 능력 같은 거를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유사한 형태의 탐구들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잘된 탐구들을 그대로 따라서 수행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여기에 제공들을 해서 제가 뭐 그 주제 자체가 병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주제 자체가 병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바꾼 경우도 있고, 이 주제어만 골라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동료 지도하기 활동들을 좀 강화시킨 거였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선정해서 그 결과들을 제시하면은 이 피드백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동료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지도해서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게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 단계 선생님들이 여기에 코멘트를 해줄 필요는 있긴 한데,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들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얘기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탐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자기 탐구들을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료 지도하기 활동들은 자기의 탐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설계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신장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피드백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로 또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았는데,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거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재 프로젝트랑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과학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학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과 관련된 거, 요 페이지는 과학과 관련된 사례인데, 이 과학 중점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 지도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과학 중점학교에서는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도 2과목 정도 이수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인천 남고등학교, 경기 봉일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춘남 온양여고에 대해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운영을 살펴봤었는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과제 연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과제 연구들을 코티칭하는 거. 코티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교사가 2명 이상이 공동 지도하는 경우를 코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티칭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과학 같은 경우만 해도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 중에 하나의 전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전공이 아닌 것들은 코멘트를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사들이 코티칭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온양여고 같은 경우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한 사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학습이 과학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뭐 제가 어떤 사례를 직접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의 내용에 보면은 수학 분야의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 사례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분야 같은 경우도 이런 주제 사례들이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수학 또는 영어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과학 이외에 다른 교과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자기가 맡은 교과 또는 자기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도 보면은 뭐 10차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야지만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 3차시, 4차시 정도만 수행을 해도 충분히 프로젝트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확장을 시켜가면서 프로젝트 활동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좀 의미가 있을 거고, 많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탐구 문제를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해결해보고 또 수행해보는 것들이 중심이었다면은 문제 자체를 찾는 프로젝트 활동들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행연구 분석이라든지 또는 상호지도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좀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